밤 10시 뉴욕 타임스퀘어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범죄율 상승으로 관광객들이 사라진 맨해튼의 밤거리, 미국 도시들의 야간 경제는 무너지고 있었죠. 같은 시각 서울 청계천에는 3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뉴욕시 관광청이 고용한 전략 컨설턴트 사라 미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밤 11시까지 아이들이 뛰어놀고 여성들이 혼자 걸어도 안전한 도시라니. 청계천 빛초롱 축제와 광화문 광장, 이 두 공간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어떻게 안전과 경제를 동시에 잡았을까요? 사라가 발견한 서울 야간 경제의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미첼입니다. 뉴욕에서 도시 관광 전략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2024년 9월, 저는 뉴욕시 관광청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맨해튼의 야간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욕이 잠들지 않는 도시 아니었나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타임스퀘어의 오후 10시 이후 유동인구는 2019년 대비 62%나 감소했어요. 브로드웨이 극장가는 저녁 공연 후 관객들이 서둘러 떠나는 곳이 되었고, 센트럴파크 인근 레스토랑들은 밤 9시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뉴욕만이 아니었어요.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모두 같은 상황이었죠. 팬데믹 이후 회복된 건 낮 경제뿐이었습니다. 밤은 여전히 위험지대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저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 세계 도시들의 야간 경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파리, 도쿄. 그러다 한 도시의 수치에 눈이 멈췄죠. 서울이었습니다. 2024년 청계천 일대의 야간 방문객 수는 연간 1200만 명을 넘어섰고, 범죄율은 뉴욕의 8분의 1 수준이었어요.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아시아 도시들은 문화가 다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뉴욕시는 제게 명확한 미션을 주었습니다. 서울이 성공한 이유를 찾아오라고요. 서울의 데이터를 파고들수록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천 빛초롱 축제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매년 11월에 3주간 진행되는 등불 축제였죠. 2023년 방문객 수는 340만 명, 하루 평균 16만 명이 도심 한복판을 걸어 다녔다는 겁니다. 그것도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요. 저는 처음에 숫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16만 명이 한 곳에 몰리면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한국 정부가 대규모 행사를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축제 기간 동안 청계천 일대의 범죄 신고 건수는 오히려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경찰 배치 인원은 늘었지만 실제 사건은 줄어든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경제 효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축제 기간 중 청계천 주변 상권의 매출 증가율은 평균 280%였어요. 식당, 카페, 편의점 모두 포함해서요. 3주 동안 1년치 수익을 만회하는 가게들도 있었죠. 저는 동료들에게 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한 선배 컨설턴트가 말했죠. 아시아는 달라. 그들은 집단주의 문화고 CCTV 밀도도 높아. 미국에선 불가능해. 하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문화 차이만으로 설명하기엔 격차가 너무 컸어요. 뉴욕 타임스퀘어의 밤 10시 인구가 2만 명일 때 청계천에는 10만 명이 있었다는 게 단순히 문화 때문일까요? 저는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11월 청계천 빛초롱 축제 기간에 맞춰서요.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6시였습니다. 서울역까지 공항철도로 1시간, 거기서 다시 지하철로 청계천까지 20분이었죠. 밤 9시가 조금 넘어 청계천역 5번 출구로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어요. 아니,
사람들의 물결이 보였습니다. 청계천 입구부터 시작해서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인파가 이어져 있었죠. 뉴욕에서라면 이 정도 인파는 공포를 의미합니다. 밀집된 공간, 소매치기, 몸싸움, 비명소리.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사람들은 천천히 걸었고 아이들은 부모 손을 잡고 뛰어다녔습니다. 누군가 부딪혀도 미안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죠. 저는 인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앞에는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혼자 걷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면서요. 뉴욕이었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CCTV는 있었지만 뉴욕만큼 많지 않았어요. 경찰도 보였지만 50m마다 서 있는 게 아니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한 가족이 제 옆을 지나갔어요. 아버지는 유모차를 밀고 어머니는 5살쯤 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죠. 밤 9시 30분에 도심 한복판을 산책하는 가족이라니.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경찰력이나 CCTV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밤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시스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청계천 복원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이전의 청계천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고가도로 아래 묻혀 있었죠. 1970년대 개발 시대에 하천을 복개하고 그 위에 도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50년 동안 서울 시민들은 자기 도시 한복판에 개천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어요. 2005년 복원 공사가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교통 대란이 올 거라고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교통은 분산되었고 청계천은 서울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죠. 그리고 2009년부터 비초롱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 청계천으로 갔어요. 이번엔 관찰자가 아니라 연구자로서요. 등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전통한지 등불이 있었어요. LED 조명과 결합된 현대식 등불도 있었죠. 그런데 한 구역에서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대한 포켓몬 잉어킹 등불이 물 위에 떠 있었어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전통 축제의 일본 게임 캐릭터라니. 하지만 설명 패널을 읽고 나서 깨달았죠. 잉어킹은 그냥 놓인 게 아니었어요. 청계천의 잉어 복원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복원 초기 청계천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했어요. 수질이 나빴으니까요. 하지만 20년간의 정화 작업 끝에 지금은 잉어, 붕어, 피라미가 서식합니다. 포켓몬 잉어킹은 이 성공을 축하하는 상징이었던 거예요. 주변 카페 주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60대 남성이었는데 축제 기간엔 평소 하루 매출의 4배를 번다고 했어요. 11월 3주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래요. 하지만 힘들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맙다고 했죠. 청계천이 살아나면서 자기 가게도 살았다고요. 청계천에서 광화문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걸어가 보기로 했어요. 사람들의 동선을 관찰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청계천에서 나온 사람들 중 상당수가 광화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보니 5호선 광화문역과 1호선 종강역이 연결되어 있었죠. 청계천 축제를 보고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는 동선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광화문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청계천이 친밀하고 낭만적이었다면 광화문은 웅장하고 교육적이었어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는 한글 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었고 광장 중앙에서는 전통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죠. 관람객 구성도 달랐어요. 청계천에는 20-30대 연인들과 친구들이 많았다면 광화문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세종대왕 동상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 엄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가 유창한 40대 여성이었죠. 왜 밤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낮엔 너무 더워서 못 나오잖아요. 밤이 더 시원하고 좋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야간 문화를 위험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회로 봤죠. 낮에 더위를 피하고 직장인들이 퇴근 후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대로요. 광장 곳곳에 민간 경비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시자가 아니라 안내자처럼 행동했어요. 길을 잃은 관광객을 돕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교통을 통제했죠. 지하철역으로 돌아가는 길,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20분이었어요. 지하철 막차까지 40분 남았다는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뉴욕과 서울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타임스퀘어와 청계천, 두 공간 모두 도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두 곳 다 관광 명소죠. 하지만 밤 10시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어요. 타임스퀘어에서 밤 10시는 떠날 시간입니다. 브로드웨이 공연이 끝나면 사람들은 빠르게 흩어져요. 택시를 잡거나 우버를 부르죠. 지하철. 밤에 뉴욕 지하철을 타는 건 모험입니다. 특히 여성 혼자라면요. 청계천에서 밤 10시는 아직 한창입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산책하고 사진을 찍고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셔요. 그리고 밤 11시 30분까지 걱정 없이 지하철을 탈 수 있죠. 차이는 대중교통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뉴욕은 야간 경제를 특정 구역에 집중시켰어요. 타임스퀘어,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맨해튼 로어 이스트 사이드. 그 외 지역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죠. 반면 서울은 청계천, 광화문, 동대문, 명동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였어요. 저는 한국 안전정책을 조사했습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가 만든 안전기준이 있었어요. 대규모 행사에는 경찰 배치, CCTV 실시간 모니터링, 비상 대응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되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경찰과 CCTV는 뉴욕에도 있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런데 왜 결과는 다를까요? 그날 밤 저는 하나의 가설에 도달했습니다. 축제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청계천 비초롱 축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20년간 축적된 도시 재생, 안전 인프라, 대중교통 네트워크, 시민 의식이 결합된 결과물이었죠. 축제는 그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을 뿐입니다. 뉴욕이 배워야 할 건 축제 기획이 아니었어요. 시스템 자체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걸 뉴욕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다는 사실을요. 청계천 복원에는 20년이 걸렸어요. 고가도로 철거부터 하천 정화, 생태계 복원까지요. 뉴욕이 타임스퀘어 지하에 인공 하천을 만든다? 불가능합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민 합의를 얻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울 지하철은 밤 12시까지 운행하고 배차 간격도 5분입니다. 뉴욕 지하철은 밤 10시만 넘어도 20분을 기다려야 하죠. 인프라 개선에는 수십억 달러와 수십 년이 필요합니다. 문화적 차이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한국은 집단주의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규범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반면 미국은 개인주의 사회예요.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고 핵심 원칙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복제할 수 없는 것과 배울 수 있는 것을 구분해야 했으니까요. 첫째, 연결성입니다. 청계천과 광화문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동선, 교통,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뉴욕도 타임스퀘어, 센트럴파크, 브루클린 브리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세대별 전략입니다. 한 공간에 모든 세대를 몰아넣지 않았어요. 젊은 층은 청계천으로, 가족 단위는 광화문으로 자연스럽게 분산되었죠. 뉴욕도 공간별 타겟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의 재정의입니다. 한국은 경찰력만으로 안전을 만들지 않았어요. 조명, 동선 설계, 민간 경비, 대중교통이 결합되어 시스템을 만들었죠. 뉴욕은 서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배울 수는 있어요. 서울에서 뉴욕으로 돌아온 건 11월 셋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욕시 관광청 회의실에는 15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관광청장, 교통국 대표, 경찰청 안전 담당자, 그리고 타임스퀘어 상인 협회 회장까지요. 모두가 제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첫 슬라이드에는 2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밤 10시에 타임스퀘어와 밤 10시에 청계천이었죠. 타임스퀘어는 텅 비어 있었고 청계천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이 차이가 경찰력의 차이일까요? CCTV 숫자의 차이일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이 나타났죠. 서울은 20년 동안 야간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2년 안에 시작할 수 있어요. 완벽하진 않겠지만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관광청장이 물었어요. 어떻게요? 저는 준비한 5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전략 1. 연결된 야간 네트워크 구축. 타임스퀘어, 센트럴파크, 하이라인 파크, 브루클린 브리지를 하나의 야간 관광 루트로 연결해야 합니다. 지도를 보여줬어요. 4지점을 잇는 동선이 표시되어 있었죠. 서울은 청계천과 광화문을 걸어서 15분 거리에 배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타임스퀘어에서 센트럴파크까지 20분, 하이라인까지 지하철로 15분입니다. 이미 인프라는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이 그 루트를 따라 움직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느냐고 물었어요. 통합 티켓입니다. 하나의 티켓으로 4곳의 야간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거죠. 브로드웨이 공연 티켓을 가진 사람은 센트럴파크 야간 투어를 50% 할인받고 하이라인 야간 갤러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청계천이 비초롱 축제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면 우리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끌어모으는 거예요. 교통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하철 운행 시간을 연장해야 하냐고요. 당장은 아닙니다. 먼저 금요일과 토요일만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주말 심야 특별 노선을 만드는 겁니다. 4지점을 순환하는 셔틀 지하철이죠. 서울은 매일 밤 12시까지 운행하지만 우리는 주말 밤 11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략 2세대별 타겟 공간 분리. 한 공간에 모든 세대를 넣으면 누구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청계천과 광화문의 방문객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청계천 방문객의 65%는 20-30대입니다. 광화문은 가족 단위가 70%를 차지하죠. 서울은 공간을 세대별로 설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타임스퀘어는 20-30대를 위한 공간으로 재설계합니다. 야간 푸드마켓, 루프탑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를 배치하는 거죠. 반면 센트럴파크는 가족 친화적 공간으로 만듭니다. 야간 피크닉 존, 반딧불이 체험, 천문 관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타임스퀘어 상인협회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젊은 고객층이 떠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브루클린 브리지는 커플들을 위한 낭만적 공간으로, 하이라인은 예술 애호가들을 위한 갤러리 공간으로 포지셔닝합니다. 각 공간이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면 마케팅도 쉬워지고 방문객 만족도도 올라가요. 전략 3. 안전의 재설계. 경찰청 안전 담당자가 가장 관심 있어 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서울의 안전 시스템은 4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레이어는 조명입니다. 청계천은 50m마다 LED 가로등이 있고 축제 기간에는 등불이 추가 조명 역할을 하죠. 우리는 타임스퀘어 주변 골목길의 조도를 30% 높여야 합니다. 어두운 길은 범죄의 온상이니까요. 두 번째 레이어는 시야 확보입니다. 청계천은 개방된 공간이에요. 숨을 곳이 없죠. 우리는 센트럴파크 야간 구역에서 관목을 정리하고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 레이어는 인력 배치입니다. 서울은 경찰과 민간 경비를 결합했어요. 우리도 경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광 안내원, 자원봉사자, 민간 경비가 협력해야 하죠. 그들은 감시자가 아니라 도우미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경찰 담당자가 물었어요. 예산은요? 네 번째 레이어가 바로 예산 문제의 해법입니다. 기술이에요. CCTV 실시간 분석 시스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서울은 AI 기반 군중 분석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CCTV가 인파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경고를 보내죠. 우리는 이미 타임스퀘어에 수백 대의 CCTV를 가지고 있어요. 필요한 건 소프트웨어뿐입니다. 전략 4 로컬 경제와의 통합. 야간 경제는 대기업만의 것이 아닙니다. 청계천 주변 상인들의 매출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축제 기간 동안 청계천 주변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은 280% 증가했습니다. 카페, 편의점, 식당 모두 포함해서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축제가 특정 대기업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혜택을 주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타임스퀘어 야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문객들에게 로컬 비즈니스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브로드웨이 티켓을 산 사람은 반경 500m 내 식당에서 15% 할인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 대형 극장뿐 아니라 작은 가게들도 수혜를 봅니다. 센트럴파크 야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공원 입구에 핫도그 값 한 대, 아이스크림 트럭, 기념품 가게들이 연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주고 그들을 공식 파트너로 지정하는 겁니다. 타임스퀘어 상인협회 회장이 물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협회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서울의 청계천 상인회처럼요. 시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협회가 회원사들을 조직하고 통합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거죠. 개별 상점이 따로 마케팅하는 게 아니라 타임스퀘어 나이트 위크처럼 통합 브랜드로 움직이는 겁니다. 전략 5단계적 실행과 측정. 서울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청계천 복원 타임라인을 다시 보여줬어요. 2005년 복원, 2009년 첫 축제, 2015년 안정화, 2020년 글로벌 모델 도시. 15년이 걸렸죠. 우리는 그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이미 인프라가 있으니까요. 3단계 실행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는 2025년 여름입니다. 금요일 밤만 시범 운영합니다. 타임스퀘어 마이너스 센트럴파크 루트 하나만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두 공간에서 야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3개월간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방문객 수, 범죄율, 상인 매출, 시민 만족도 모두요. 2단계는 2025년 가을입니다. 성과가 좋으면 금요일과 토요일로 확대하고 브루클린 브리지와 하이라인을 추가합니다. 이때부터 통합 티켓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예요. 3단계는 2026년 봄입니다. 주중에도 특정 요일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계절별 테마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봄에는 벚꽃 야간 투어, 여름에는 야외 영화제, 가을에는 할로윈 특집,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이죠. 관광청장이 물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1단계는 250만 달러입니다. 셔틀버스 운영, 조명 개선, 안전 인력 배치, 마케팅 비용 포함해서요. 2단계는 500만 달러, 3단계는 800만 달러입니다. 숫자가 크다는 표정들이었어요. 하지만 투자 대비 수익을 보세요. 청계천 축제의 경제 효과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청계천 축제는 3주간 운영되고 비용은 약 300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경제 효과는 1억 2천만 달러예요. 40배 수익이죠. 뉴욕의 경제 규모는 서울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제대로만 하면 첫 해에 5천만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회의실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관광청장과 교통국 대표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관광청장이 말했습니다. 해봅시다. 그날 오후, 저는 뉴욕시 야간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6개월 후, 2025년 6월, 타임스퀘어 나이트 프로젝트의 첫 번째 금요일이었어요. 오후 7시, 타임스퀘어 중앙 무대에서 개막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뉴욕시장이 나와서 선언했죠.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뉴욕의 밤이 다시 깨어난다고요. 저는 무대 뒤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 타임스퀘어 유동인구 3만 5천 명. 작년 같은 시각보다 60% 증가했어요. 셔틀버스가 1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타임스퀘어에서 센트럴파크까지 20분이었죠. 첫 버스에는 120명이 탔어요. 젊은 커플들, 친구들,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센트럴파크에서는 야간 피크닉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잔디밭에 LED 조명이 깔려 있고 푸드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 10시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타임스퀘어 주변 식당 매출이 평소 금요일보다 85% 올랐습니다. 센트럴파크 입구 상점들은 재고가 동났다고 연락해왔어요. 밤 11시 마지막 셔틀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작년 같은 시각이었다면 텅 빈 거리였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수치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타임스퀘어와 센트럴파크 일대의 범죄 신고 건수는 0건이었어요. 1년 후 2026년 6월 뉴욕타임스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뉴욕의 밤이 돌아왔다. 타임스퀘어 나이트 프로젝트 1년 성과. 기사는 숫자로 시작했어요. 지난 1년간 프로젝트에 참여한 방문객 수 420만 명, 경제 효과 7,800만 달러, 범죄율 감소 32%, 상인 매출 증가 평균 140%. 하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건 다른 거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저는 타임스퀘어를 걷고 있었어요. 한 엄마가 6살쯤 된 딸의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물었죠. 엄마, 뉴욕도 이제 안전해졌어? 엄마가 대답했어요. 응, 이제 밤에도 나올 수 있어.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배워온 건 축제 기획 방법이 아니었어요. 도시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법이었죠. 청계천이 증명한 건 단순한 경제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안전과 경제가 대립관계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오히려 동반자였죠.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돈을 쓰고 돈이 흐를 때 더 많은 안전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뉴욕은 서울이 될 수 없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인프라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서울에서 배운 원칙은 적용할 수 있었어요. 연결성, 세대별 전략, 통합된 안전 시스템, 로컬 경제와의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을 믿는 것. 2026년 12월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뉴욕시 관광청 회의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1년 6개월 전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야간 경제는 축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서울은 20년 동안 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2년 만에 시작했고 성공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작동하고 있죠. 타임스퀘어 나이트 프로젝트는 이제 뉴욕시의 정규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뿐 아니라 수요일에도 운영되고 있어요. 브루클린, 퀸즈, 브롱크스로 확대되고 있죠. 다른 도시들도 연락해왔습니다. 시카고,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모두 같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고요?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합니다. 서울을 보세요. 청계천을 보세요. 그들이 20년 전에 증명한 걸 우리는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밤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청계천 빛초롱 축제는 매년 11월 열립니다. 저는 올해도 서울에 갈 예정이에요. 이번엔 뉴욕시 관광청 팀 전체와 함께요. 그들도 직접 봐야 합니다. 30만 명이 밤거리를 평화롭게 걷는 모습을, 포켓몬, 잉어킹 등불이 전통 한지 등불과 어우러진 모습을, 광화문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요. 서울이 만든 건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도시의 밤이 다시 시민의 것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죠. 그리고 뉴욕은 그 희망을 증명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도시가 같은 진실을 발견한 겁니다. 밤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